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창세기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의 꿈,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통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인물의 삶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셉의 그 유명한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가 어떻게 극심한 시련들을 딛고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됐는지,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특히 자료들에 나타난 그의 리더십이나 정책 결정의 그 이면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숨은 의미까지 파헤쳐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자료들 사이에 숨겨진 어떤 연결고리나 뭐랄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셉 이야기하면 역시 그 시작은 꿈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 11별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 성경 보면 이 꿈들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그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꿈들이 명백히 미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장차 요셉이 가족들 위로 높아질 거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여러 자료들에서도 이 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네네. 네, 해인이 꾸는 꿈을 요셉 때처럼 바로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그 자료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서요. 개인적인 꿈을 막 요셉의 사례처럼 하나님의 뜻과 바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자칫 신앙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요셉의 꿈을 그냥 개인적인 비전이나 야망 정도로 보는 것도 성경이 원래 의도한 바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선을 긋고 있고요. 그럼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미래의 예언이다라고만 하기에는 그가 그 기나긴 고난을 겪는 동안 이 꿈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에서 제시하는 그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게 꿈의 신적인 기원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꿈이 요셉의 내면에서 어떤 기능을 했을까,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기능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형성됐을 수도 있는 요셉의 어떤 자기애적인 자아? 뭐랄까, 나는 좀 특별해, 이런 인식이 꿈을 통해 상징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징적 자기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꿈들이 마치 내면의 든든한 버팀목처럼 작용해서 그 극심한 배신, 노예살이, 감옥살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줬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지지대 역할까지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현재의 그 고통을 견뎌낼 힘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 해석은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옛날 꿈을 기억해내는 장면 있잖아요. 창세기 42장 9절인데 그걸 억눌려 있던 그 내면의 힘, 즉 자기 대상이 외부 자극과 만나서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하. 결국 요셉의 꿈은 미래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그가 그 자료들을 보면 한 13년 정도 되거든요. 그 믿기 힘든 시련을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 아주 강력한 내적 동력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뿌리였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균형점이네요. 신적인 계시와 인간의 심리적 경험이 뭐랄까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한 개인의 심리를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이 꿈 해석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붙잡는 어떤 희망이나 믿음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꿈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 긴 시간을 과연 어떻게 견뎠을지 참 상상하기 어렵죠. 자, 이제 그 실현의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꿈 이야기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이지, 극적인 추락과 반전의 연속입니다. 네, 맞아요.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 노예가 되고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 총무까지 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그 기간이 대략 한 13년 정도 됩니다. 10대 후반에 시작된 권한이 30살이 될 때까지 이어진 거죠. 하지만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다는 점이에요. 한 자료는 성경 기록을 인용하면서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기록된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아, 그 형통했다는 표현이요? 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게 그냥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렸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상태,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형통의 의미를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확 와닿네요.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군요. 보디발 집에서 그 유혹을 뿌리친 사건도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그의 어떤 투명성,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쾌락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원칙을 선택하는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감옥 안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그가 그 꿈 해석 능력을 자기 자랑이나 탈출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기보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꿈 해석이 바로 석방으로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그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건 역시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과정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약속이 잊혀진 채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로 왕이 그 유명한 꿈을 꾸게 되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잊혔던 요셉이 추천되죠.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네. 이때도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함을 주지합니다. 이 태도와 또 지혜로운 해석, 그리고 대안 제시 능력에 감탄한 다보왕이 그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비범함, 통찰력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임명해버리죠. 죄수복을 벗고 순식간에 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한 자료에서 제시한 그 고대 이집트 벽화 부조를 보면 아마 이때 왕이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장면이 묘사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정말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뀌죠. 이름도 없는 히브리 노예 출신 죄수가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니.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제 그는 곧 닥쳐올 7년 대흉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앙에 맞서야 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의 통치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준비될 리더였을까요? 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요셉의 리더십은 단순히 카리스마나 어떤 영적인 능력에만 의존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 능력을 갖춘 리더였습니다.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실 파악입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그는 이집트 온 땅을 직접 순찰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어요. 보고서만 본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거죠. 아, 직접 발로 뛰었군요. 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수확물의 5분의 1을 걷어서 각 성읍 창고에 저장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라 전체의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효율적인 수거, 보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건 아마 아버지 집이나 보디발 집,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실무를 총괄하면서 길러진 어떤 경영 능력이 발휘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걸 현실화할 구체적인 시스템과 실행 계획까지 갖췄다 이 말씀이시군요. 체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과감하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곡물을 막 무상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값을 받고 팔았어요. 아, 돈을 받고 팔았군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또 무질서나 사재기를 막아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을 겁니다. 기근이 더 심해져서 백성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엔 그들의 가축을 받고 곡식을 주었고 마지막에는 토지를 받고 곡식과 함께 다음 농사를 지을 종자까지 제공했죠.
근데 이 토지 정책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조금 다른 시각도 제시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집트 백성들이 토지를 다 잃고 바로 왕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뭐 이런 분석 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토지 소유권이 전부 바로 왕에게 넘어가고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한 모든 땅이 사실상 국유화되면서 강력한 중앙제권 체제, 즉 절대 군주제가 확립되죠. 한 자료는 이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총체적 노예제와 좀 유사한 상태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군요. 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고도 정의로운 조치였다. 심지어 백성들도 동의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리더가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효율성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개인의 권리 사이에 그 미묘한 긴장 관계갈까요?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의 토지는 매입하지 않은 것, 이건 좀 정치적인 고려였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핵심 정책인 곡물관리와 토지개혁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뭐랄까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의 리더십 자질입니다. 이미 그 실현을 통해 검증된 정직성, 겸손함, 인내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제시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정 및 경영 능력, 위기 상황에서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 은혜와 자비심까지. 그는 단순히 똑똑한 행정가가 아니라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인격과 영성에 깊어진 정말 준비된 리더였던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비전과 실행력, 정치적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인격까지 갖춘 리더였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위기를 마주할 때 요셉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청렴함, 그리고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그림,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좀 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인생 역정을 넘어서 여러 겹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또 교훈적인 의미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로 많은 자료들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타입 또는 예표, 포르쉐도잉으로 해석합니다. 아, 예수님의 예표. 네, 성경에서 예표라는 건 단순히 닮았다는 걸 넘어서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사역의 어떤 특정 측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신학적 개념인데요. 요셉의 경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팔려가서 억울한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결국 죽음과 같은 상황, 구덩이나 감옥 같은 데서 건짐받아서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삶의 궤적이 예수님의 생애, 특히 그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한 인류 구원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기근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구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확장되는 거죠.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 이런 관점이군요. 흥미롭네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한 그 고백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처럼 인간의 악한 의도나 실수, 실패까지도 결국에는 당신의 선하고 궁극적인 계획, 즉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거고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정말 요셉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청지기 정신의 모범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 능력이나 지혜, 총리라는 그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개인적인 복수나 영달을 위해 쓰지 않았잖아요.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서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아주 투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던 리더군요.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이 있었네요. 네. 한편에서는 고고학자 데이비드 롤 같은 인물들이 이집트의 아바리스 지역 유적 같은 데서 요셉 이야기와 연관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찾으려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시기의 가나안식 주택 양식이라든지 셈족 계열 고위 관리의 무덤 같은 것들을 요셉 이야기의 배경과 연결하려는 연구들이죠. 물론 이런 해석이 주류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기록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 정말 한 인물의 이야기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리더십 관점에서 역사적으로까지 깊은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아주 풍성한 텍스트네요. 맞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로운 통찰을 주는 깊이를 가지고 있죠. 오늘 저희는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창세기 속 인물 요셉의 꿈과 통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꿈이 가진 그 예언적 의미와 또 심리적 기능, 혹독한 시련을 통해 빚어진 그의 리더십의 다면적인 모습,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여준 놀라운 지혜와 실행력,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메시지까지 아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확실성과 위기가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 자료에서 요셉의 그 토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이집트 백성 전체를 바로 왕에게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잖아요. 네, 그 점이 있었죠. 비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처럼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된 강력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와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효율적인 통치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긴장 관계, 이건 시대를 초월한 딜레마 아닐까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 자신은 훗날 자신이 내렸던 그 결정의 장기적인 결과와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위대한 리더였지만 그의 정책이 낳은 또 다른 그늘에 대해서 말입니다. 와,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효율성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끝에 이런 성찰의 지점까지 남겨주시네요. 오늘 덕분에 요셉의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